1886년 파리에서 대회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승자는 1889년 세계 박람회의 중심 작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였죠. 구스타브 에펠의 회사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107개의 다른 프로젝트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에펠 회사 건축가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석축 받침대가 있고 기둥 사이에 기념비적인 아치가 있으며 각 층마다 유리벽이 있는 홀이 있고 꼭대기는 전구 모양의 많은 장치를 갖춘 탑이었어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너무 복잡해서 아래쪽 아치만 남기고 모두 변경했습니다. 기반을 완성하는 데 무려 5개월이 걸렸고 18,000개의 금속 조각을 그 위에 조립하는 데에는 21개월이 걸렸어요. 파리를 방문하면 여전히 그것을 보고 모두 셀 수 있습니다. 에펠탑은 오늘날에도 혁명적으로 보이지만 19세기 후반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비난했고요. 유명한 작가들은 그것을 비극적인 철조 램프, 반쯤 지어진 공장 파이프, 거대한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탑은 정말로 인간의 뼈대와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허벅지 뼈에서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그들이 막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에펠의 팀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탑은 구성 요소들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함과 동시에 공기처럼 가벼워야 했습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실수를 했다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그 자체의 무게와 중력과 강한 바람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엔 혁명적이었던 새 건축 재료인 철을 다뤄야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해부학자 헤르만 폰 마이어는 허벅지뼈, 즉 대퇴골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뼈는 인체에서 가장 길고 강한 뼈죠. 겉은 강하고 단단하며 속은 스펀지 같습니다. 대나무처럼요. 대나무는 더 작은 관으로 구성된 속이 빈 관이기 때문에 키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대퇴골은 대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내부의 구조 덕분에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십자형으로 배열된 뼈 섬유입니다. 스위스 엔지니어 칼 컬먼은 이 개념을 개발하여 대퇴골과 같은 패턴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사용하도록 크레인을 만들었죠. 구스타브 에펠은 그 아이디어를 사용했고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해 금속 못과 죬쇠를 이용한 십자형 패턴을 사용하여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계산을 했고 가장 강한 바람이 가장 튼튼한 부분인 내 다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탑의 밑부분에 있는 나팔 모양은 대퇴골이 뒤집힌 모양입니다. 계획은 하나하나 진행되었고 1889년 3월 31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과 건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연은 여전히 멋진 새로운 발명품과 기술의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생체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964년 이후로 운행된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신칸센도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열차가 시속 300km의 속도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소닉 붐을 일으켰는데요. 그 소음이 인근 도시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야생동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들 중 한 명이 조류 관찰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기차를 물총새처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물총새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냥할 때 거의 물을 튀지 않고 물속으로 잠수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기차 앞부분을 부리 모양으로 바꿔서 소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형태는 공기역학적이기도 한 만큼 열차를 10%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됐죠. 벨크로를 발명한 사람은 자신의 개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왜 찍찍이 불이 털에 그렇게 쉽게 달라붙는지 알고 싶었고 현미경 아래에서 작은 갈고리 모양의 뾰족한 팁을 발견했어요. 이 고리들이 털과 직물처럼 서로 다른 물질들에 들러붙게 됐던 거죠. 조지 드 메스트랄은 그 기술을 재현했고 1959년부터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스파이크에 부착된 나일론 루프 고정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몸의 모양과 비늘이 아닌 작은 이빨 같은 걸로 덮인 특별한 피부 덕분에 매우 빠른 거예요. 과학자들은 상어의 비밀 기술을 바탕으로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이 필름으로 덮으면 작은 바다 생물들이 배에 달라붙지 못해서 배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상어에게 영감을 받은 소재로 만든 수영복을 입은 수영선수들 또한 훨씬 더 빨리 수영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세게 물 수도 있고요. 이건 농담입니다. 밝은색의 나비와 공작새는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전화기 디스플레이 기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날개와 깃털의 작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흰 빛을 비추면 그 표면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속도로 다른 색을 반사하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화면에서도 색상은 반사되어 나옵니다. 화면이 직접 색을 만들지 않고 반사해서 색을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색상은 아주 밝고 선명하니까 윈윈입니다.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 풍뎅이는 물을 모으는 데 전문가입니다. 이 풍뎅이는 껍질에 있는 작은 돌기로 안개를 물방울로 변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물을 머리로 직접 보내 마시죠. MIT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유리와 플라스틱으로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냉각 장치에도 독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중 하나인 동시에 수영도 잘하고 잠수와 점프도 잘하죠. 그 비밀은 새 날개와 거의 비슷한 지느러미의 돌기에 있습니다. 이 돌기는 고래가 다른 동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풍력 발전기 터빈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고래에서 영감을 받은 이 터빈은 일반 터빈보다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하며 조용하고 바람과 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끼리코는 4만 개 이상의 근육을 가지고 있고 매우 민첩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사과를 따는 등 복잡하게도 움직일 수 있죠. 코끼리코의 디자인은 매우 안전하고 유연한 로봇 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기계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로 손을 뻗고 움켜쥐는 법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요. 이 기술은 이미 공장과 실험실,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로봇인 찌그러지는 로봇은 문어를 본떠 만든 거예요. 이 로봇은 딱딱한 외형의 친구들처럼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관절이 없기 때문에 구르고 수축하고 새로운 모양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 로봇은 어떤 것에도 부딪히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문제없이 적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도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박쥐가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는 건 방향 위치 확인 덕분입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하고 사물이 그걸 튕겨내면 그걸로 사물과의 거리를 계산하죠. 과학자들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안에 이 시스템을 장착할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 장치는 매초 6만 개의 파장을 내보내 반사되게 하죠. 반사가 강할수록 물체가 가까운 거예요. 게코도마뱀은 벽과 천장, 유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슈퍼 등반가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떤 물질이라도 환상적으로 잡아주는 수많은 미세한 털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식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미래의 인간을 거미 인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그들이 디자인한 그립 소재는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바닷가재는 맛있죠. 또 독특한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의 안구는 빛을 굴절시키지 않고 여러 각도로 반사하는 평평한 거울처럼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여러 각도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 때 이 원리를 사용해요. 또 바닷가재의 시야는 두꺼운 강철력을 통과해서도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장치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바닷가재 맛있다고 말했나요? 딱따구리는 나무 줄기를 두드리면서 낮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두개골과 뇌는 안전하고 건강하죠. 딱따구리의 부리와 두개골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부드러워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들의 머리를 CT 스캔한 결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지식을 이용해 미세 기구를 위한 기계적인 충격 흡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우주 왕복선에 쓸 절연 처리제에도 축구 선수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죠. 생체 모방을 한 모든 시도가 다 성공적인 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메르세데스 벤츠는 공기역학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조작이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가 북복이 완벽한 롤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코가 북복은 물의 흐름에 저항하고 거친 바다에서도 항로를 유지하니까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잘 통했던 것이 자동차에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새로 더 알게 되었고 다음 디자인을 시도했으니까요. 좋은 충고네요.
우리 중 상당수가 정말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인 스톤헨지가 하지점 및 동지점과 정렬되어 있기에 고대의 달력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낼 수 없었죠. 이제 한 팀의 연구원들이 또 다른 연구를 내놓았어요. 스톤헨지가 태양력처럼 기능했을 수도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던 365.251로 구성된 해를 기준으로 한 태양력과 비슷한 원리예요. 이 크고 신비로운 사르센석 원에서 나온 각각의 돌들은 한 달 안에 있는 하루를 상징해요. 이 큰 바위를 우린 사르센석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모든 동지점 일모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만세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영국 월트셔에 있는 스톤헨지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1년에 며칠과 몇 달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2020년에 이 흥미로운 발견 덕분에 우리 모두 이제 이 신비로운 달력 체계를 이해할 수 있죠. 이 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돌원을 구성하는 52개의 사르센석 중 50개의 근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사르센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이것들의 기원을 그 기념물에서 약 25km 떨어진 월트셔의 웨스트 우즈까지 추적했어요. 이 50개의 사르센석은 근원이 같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현재의 위치에 놓여졌었어요. 이것들이 편자 모양의 안쪽 고리와 함께 스톤헨지의 바깥쪽 원을 만들어내죠. 기념비의 중앙 근처에는 청석이라고 알려진 더 작은 바위들이 있어요. 그 팀은 청석의 기원을 웨일스까지 추적했어요. 또한 사르센석이 99% 이상의 실리카와 미량 원소로 공통된 화학 성분을 공유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두 개의 사르센석은 서로 달랐고 주요 무리에 있던 것과도 달랐어요. 이 사르센석들은 스톤헨지에서 3개의 다른 형태로 배열되었어요. 이 중 30개가 이 기념비에 두드러지는 특징인 돌 환상 열석을 형성했죠. 4개의 스테이션석은 원 바깥의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돌원 안쪽에 위치한 것들은 5개의 삼석탑으로 만들어졌어요. 삼석탑은 2개의 수직한 돌 맨 위에 수평의 인방돌이 있는 걸 말해요. 35, 그리고 4는 이 달력 시스템의 맥락에서 보면 꽤 흥미로운 숫자들이에요. 주 사르센석 고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30개의 수직으로 서 있는 것들은 그 달의 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의 12배는 360이 되죠. 중앙에 있는 삼석탑에 5개를 더하면 365가 돼요. 그리고 정말로 태양령과 일치하도록 달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4년마다 윤희를 더해야 해요. 그렇죠? 팀은 고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 이 4개의 스테이션석을 썼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에서 매년 하지점과 동지점을 한 쌍의 돌과 같이 짝지었던 거예요. 고대인들은 약 5000년 전에 스톤헨지를 짓기 시작했고 이 일을 끝내는데 1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스톤헨지는 처음에 완전한 본래의 버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래된 청석과 사르센석들을 많이 부수고 가져갔어요. 전체 구조물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스톤헨지의 건설과 재건에 참여했던 세대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스톤헨지가 시작된 이래로 180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4단계로 스톤헨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지름 100m 이상으로 뻗어있는 원형 울타리를 만들고 주변에 56개의 구덩이를 팠죠. 높은 뚝이 울타리의 도랑 옆에 배치되어 있고 반면 바깥쪽에는 낮은 뚝이 있어요. 어떤 이론들은 심지어 이 부분이 공동묘지의 어떤 형태였다고 해요. 나중에 2번째 단계에서 건축가들은 사르센석 삼석탑의 말군 모양을 추가했어요. 3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거의 3km 길이의 의식용 길을 건설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오브리홀에서 Q와 R홀까지 이동한 청석의 경로를 추적했을 거예요. 이것은 청석들이 배열된 이중 아치예요. 이 단계에서 건축가들은 입구의 돌들을 재정비하고 주 울타리 도랑도 다시 잘라냈어요. 4번째 단계에서 돌들은 부서졌고 건축가들은 사르센석에 조각을 새겼어요. 나중에 청석은 결국 다시 수정되었어요.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 무거운 돌들을 현장으로 끌고 와서 완벽하게 똑바로 세웠는지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기술이 석공보다는 목공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돌들을 같이 끼워 넣길 원했기 때문에 장부구멍과 돌출된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장부 촉 이음을 사용했죠. 돌을 위한 구멍을 팠을 때 버팀대로 사용된 목재 기둥들을 구멍의 뒤에 배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을 위치로 옮기고 밧줄로 위를 끌어올렸죠. 그 돌이 제자리에 확실히 있도록 구멍에 파편들을 채워 넣었어요.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가 돌과 뼈로 만들어진 도구만을 사용해 이 매혹적인 기념비를 조립했어요. 바퀴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었죠. 이 특이한 대형은 우는 암석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스톤헨지에서 볼 수 있는 돌들은 꽤 이상한 음향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때리면 크게 댕그랑거리는 소리를 내요. 이것이 사람들이 애초에 이걸 그렇게 먼 거리로 운반하려고 애쓴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몇몇 고대 문화에서 사람들은 이 바위들이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정말 인기 있는 장소죠. 처음 대중에게 공개했을 때 방문객들은 돌들 사이를 걷는 게 허용되었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죠. 19세기 후반까지 방문객들은 기념품으로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바위 조각을 잘라내곤 했었어요. 또 돌에 자신들의 이니셜도 새겨 넣었죠. 원 안에 캠프를 치고 불구덩이도 팠었죠. 구덩이를 파면 전체 기념물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방문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들의 심각한 침식 때문에 1997년에 마침내 그 기념비가 로프로 줄이 쳐질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제한에 직면하게 되었죠. 즉 방문하고 싶다면 스톤 서클 체험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는 한 멀리서만 관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방문 시간이 아닌 때에만 가능해요. 스톤헨지에 원래 울타리 안으로 통하는 2개의 입구가 있었어요. 북동쪽에 넓은 게 있었고 조금 더 작은 게 남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오늘 보면 틈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나중에 만들어진 한때 그 기념비를 가로질렀던 자국들 때문이에요. 스톤헨지 내 집안은 심각하게 불안해졌는데 단지 무작위의 몇몇 방문객들이 불구덩이를 파서가 아니었어요. 17세기에 보물을 찾느라 스톤 서클 안에 크고 깊은 구멍을 팠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찰스 다윈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지렁이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약간 땅을 팠었어요. 다윈은 이 벌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에 있는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는 어떻게 그곳에 떨어진 돌이 땅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지 관찰했고 이게 항상 흙을 휘젓고 다니는 이 작은 생물들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1963년 스톤헨지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일종의 컴퓨터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한 기념물로 지어진 거라고 제안했죠. 이 이론은 돌의 영구성이 영원한 사후 세계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평균적인 사르센석의 무게는 25톤인 반면 가장 큰 사르센석의 무게는 약 30톤이에요. 만약 이 돌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고 싶다면 복제 사르센석을 보기 위해 야외 갤러리의 방문객 센터 뒤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기념비의 안쪽 말발굽 모양 안에 있는 삼석탑 중 하나로 수직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는 걸 그대로 본뜬 거예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집들의 실제 고고학적 증거들에 근거해서 스톤헨지에는 5채의 신석기 시대 가옥이 있어요. 각각의 벽에는 말뚝으로 박은 벽과 백악 바닥이 있었어요. 몇몇 채는 심지어 가구도 있었어요. 쓰레기 또한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축하와 잔치를 좋아했다는 걸 의미해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기원전 4500년경에 50에서 100년 동안 이 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때가 건축가들이 사르센석을 스톤헨지로 가져온 시기였어요. 그들이 스톤헨지를 건설하는 동안 수세대의 사람들이 석기 시대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까지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정적이고 고립되어 있지 않았죠.
더 많이 여행하고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조상보다 훨씬 더 많이,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의사소통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스톤헨지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비에 대한 모든 미스테리와 매혹이 시작된 때이기도 하죠. 모아이 조각상들은 수백 년 동안 당당히 서 있었어요. 한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조각품들을 조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만드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알아봅시다. 타히티 동쪽 4022km에 위치한 이스터 섬은 16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섬 중 하나죠. 한때는 다양한 나무와 양치식물들로 가득 찬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최초의 인간들이 서기 400년경에 섬으로 왔을 때 숲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기 1250년부터 모아이 조각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꾹 눌린 화산재, 현무암, 조면암, 붉은 화산암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이것뿐이었죠.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부석으로 덮였어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짙은 눈썹과 큰 코로 모두 뚜렷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발은 몸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섬에는 거의 900개의 조각상이 있어요. 크기도 달라요. 평균 높이는 4m고 가장 큰 것들의 높이가 10m에 달하고 무게가 82톤까지 나가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서 그 섬에 살았던 조상들, 추장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기리고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모아이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때 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서서 정착촌에 있던 사람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등은 바다의 영적 세계를 향해 있었죠. 유럽인들이 1700년대에 모아이 조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조각상들이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상 건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어요. 전문 공예가들은 기본 곡괭이로 천천히 조각상들을 조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최대 6명으로 구성된 팀은 하나의 동상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종 그걸 섬의 특별한 장소로 운반해야 했죠. 17.7km나 떨어진 곳으로요. 탄소 연대 측정의 도움으로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서기 1250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기 1500년쯤에 그 과정이 멈췄어요. 조각상의 창조자들은 돌끌들을 마지막으로 썼던 곳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각상 중 4분의 1만이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 놓였어요. 그중 절반은 여전히 채석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운송 도중 땅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 섬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그걸로 모두 조각상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대부분은 삼림 벌채와 관련이 있어요. 섬 주민들은 조각상들을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위해 나무를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도 썰매와 밧줄의 도움으로 했을 것이고 심지어 조각상을 굴리기 위해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띄우기 위해 카누를 썼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나무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섬에 있던 나무들은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쥐들이 대부분의 씨앗을 먹었죠. 사람들은 나무를 다양하게 썼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섬의 주민들은 이 조각상들을 세우는 걸 중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로 바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바위 정원이 더 흔해졌어요. 이게 토양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료를 만들어주어 토양이 아주 좋았죠. 섬 주민들은 이 바위 정원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고 옮기는 데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믿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마도 섬 사람들은 한때 그 조각상들을 조상들과의 연결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 힘과 인내의 과실을 묘사하는 의식들이 더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들로 섬 사람들은 바다새와 관련된 그림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새가 섬의 대표 동물이 됐죠. 사람들은 조상들이 조각상 대신 새들을 통해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아이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 이론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섬이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숲으로 뒤덮였던 무성한 땅이 순식간에 척박한 풍경이 되었어요. 처음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은 숲의 자원에 의존했었어요. 하지만 1550년 이후 숲이 사라지자 농업이 더 중요해졌어요. 한때 환상적인 거석을 만들기 위해 같이 일했던 부족들은 대신 서로 경쟁하는 데 집중했어요. 땅과 자원을 위한 이 투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아이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싶어서 모아이 조각상들을 쓰러뜨렸어요. 그 후 몇 세기 동안 모든 조각상들이 밀려 쓰러졌지만 모두가 고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후 많은 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어떤 건 심지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있었죠. 하지만 이 조각상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립된 섬까지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할 첫 번째 질문은 동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위협 중 하나였어요. 폴리네시아인들이 확실히 꽤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기원전 1500년부터 이 뱃사람들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진보된 해양 발명품들을 사용했죠. 그들은 쌍둥선과 아우리거배로 바다를 건너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해 태평양 전역의 더 많은 곳에 거주했어요. 기원전 900년에는 하와이에 살 만큼 북쪽으로 갔었고 기원전 1200년에는 뉴질랜드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물론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 이스터 섬이었어요. 불과 몇백 년 만에 이 초기 선원들은 평방 수천 킬로미터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기억했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었죠. 낮 동안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어요. 밤에는 별들이 그들을 도왔죠. 만약 날씨가 흐려 선원들이 시각적으로 방향을 알아낼 수 없다면 다른 훌륭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해류와 파도 패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 생물 발광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런 패턴들이 특정 섬들이 위치한 곳을 찾는 걸 도왔어요. 이 뱃사람들은 멀리 있는 섬들과 환초들이 어떻게 공기와 바다의 간섭 패턴을 일으키는지도 이해했었어요. 새들도 특정 신호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중 어떤 새들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먼 거리를 이주했고 그게 여행자들에게 경로에 대한 시각적인 관련성을 제공해 주었죠. 다른 종류의 새들은 먹이를 먹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었어요. 선원들은 이 새들이 언제 어디서 사냥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 새들이 먹이를 어디서 먹는지에 따라 배를 몰았어요. 바이킹들은 항해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바이킹들이 태양 나침반을 사용하던 곳에서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은 자연 자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온전히 의존했었죠. 그들의 기술이 너무 진보되어 있어서 1769년에 영국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도 바다에 대한 폭넓은 지식 때문에 폴리네시아인 항해사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에 7일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천 명의 다른 일꾼들과 함께 수백만 개의 돌덩어리를 옮기면서 복잡한 체계에 따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설 장비 같은 건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도 않아요. 밖이 너무 더워서 땅에서 달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여러분은 수천 명이 해낸 거대한 작업의 결과를 즐깁니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할 세계적인 가치의 거대한 문화 유적을 보고 있어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21세기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와, 인간이 이걸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환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대피라미드는 돌로 된 큰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거운 블록들을 서로 위에 쌓기만 하면 됐을 거예요. 사실 피라미드의 디자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블록들은 서로 매우 가깝게 놓여 있고 매우 고르게 되어 있어서 얇은 종이 한 장도 그 틈에 끼울 수 없을 정도예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는 데 사용된 정확한 기술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대한 건축물은 한 가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관석이 있어야 합니다. 관석은 삼각형 모양의 돌 블록이고 큰 피라미드 위에 올려진 작은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방첨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그것을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덮었어요. 기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기록이나 오래된 그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각형을 가진 또 하나의 고대 이집트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레드 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대피라미드보다 먼저 지어졌고 그것의 관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의 관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는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들이 꼭대기에서 그것을 훔쳤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작은 피라미드를 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관석은 아마도 피라미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였을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관석의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으로 덮인 이 봉우리가 파라오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관석은 밤의 달빛을 반사하고 그 주변의 모든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낮 동안 관석은 빛나는 표면으로 햇빛을 반사했어요. 그것을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었죠.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자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다른 모든 돌덩어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반짝이도록 닦았어요. 과거에 관석은 심지어 빛이 나고 빛을 반사했어요. 비록 작은 빛처럼 보였지만 우주에서도 빛나는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바람, 모래 폭풍, 비가 피라미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잘 관리했더라면 피라미드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피라미드나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일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관석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피라미드 전체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도 이집트인들이 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피라미드가 고대의 에너지 체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파라오는 이 에너지를 21세기의 모든 업적보다 더 발전된 몇몇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삼각형 모양은 전자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이상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 태양 복사나 전자기력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축적되어 안쪽 방을 채우고 벽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약간의 표면 왜곡이라도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이에 바늘이나 면도날을 끼울 수 없도록 블록을 설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석회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이론을 믿고 있어요. 이 재료는 내부에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화강암 퇴적물을 만들어서 공기 이온화, 즉 전하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아래로 수로를 파서 전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최고의 전도체인 금 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발전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이론입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인류는 오늘날 이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몇몇 고대 기록에는 금속 산업, 화학, 공학, 물리학, 수학, 천문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서의 기술 발전의 세부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모든 현대장치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어요. 만약 고대 시대의 기술적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고대의 모든 업적은 지구상의 대재앙에 의해 지워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5000년 후에 사람들이 노트북을 발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그게 어떤 종류의 장치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또 하나의 이집트 경이로움은 스핑크스의 조각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약 4500년 전에 하나의 거대한 석회암 조각으로 스핑크스를 조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정확한 건축 날짜와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로 스핑크스를 칠했기 때문에 오랜 옛날에는 훨씬 더 밝고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대피라미드처럼 빛났어요. 어쨌든 시간은 스핑크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호레 마케트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인들은 그것이 지어진 지 약 수백 년 후에 스핑크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들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무덤과 그 무덤으로 통하는 길을 지키는 상징적인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스핑크스 아래에서 많은 비밀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버전은 사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이 방들과 복잡한 터널은 보물이 있는 지하홀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물이 항상 금과 보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설과 이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모든 인류의 지식을 보관하는 기록의 전당을 지킨다고 합니다. 고대 신화 속 국가 아틀란티스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스핑크스의 내부 감옥에 대한 많은 상세한 지도를 찾을 수 있어요. 지도는 동상 아래 12층 깊이의 구조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금, 지식이 담긴 두루마리, 그리고 다양한 고대 유물로 가득 찬 작은 도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지도를 믿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스핑크스에 대해 많은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끔찍한 것을 깨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구를 두려워해요. 따라서 발굴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입니다. 1998년 과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아래 빈방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터널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몇몇 사람들이 터널을 통해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보물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밑에 강력한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지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파라오의 무덤에 있는 화강암 벽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증거가 그려져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그림과 상징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전설을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의 상징과 그림이 고대 기술을 사용하는 상세한 설명서는 아닐까요? 만약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이 미래의 사람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자세한 지시사항을 남기자 라고 했다면요? 어쨌든 많은 수수께끼와 이론들이 있어요. 사실 답을 찾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지하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발굴은 전체 스핑크스의 구조를 망칠 수 있어요.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지역을 스캔하고 그 상세한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지구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할 수 있는 세계 일주 여행권에 당첨됐어요. 신나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인생에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랜드마크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 파리, 사랑의 도시. 현대인의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없는 도시를 상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에펠탑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에펠탑의 건축가인 구스타브 에펠은 1889년 세계 박람회 동안 그것을 전시하도록 의뢰받았어요. 소위 철의 여인은 20년 동안만 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철거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탑 꼭대기에 세워진 안테나가 무선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탑이 철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철의 여인은 철제입니다. 시간과 파리의 악천후로 인해 철은 악화됩니다. 녹쓰는 거죠. 그리고 이 녹은 쇠가 약해져 금이 갈 정도가 돼요.
만약 순수하게 철로 만들어진 탑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에펠 앞에서 크루아상을 먹는 셀카는 더 이상 없겠죠. 당연히 프랑스 당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 전체를 수리하는 대신에 그저 녹에 덧칠을 하고 있죠. 다음 방문지는 아름다운 로마입니다. 방문할 곳은 짐작하셨을 거예요. 콜로세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검투사들은 그곳에서 쇼를 하곤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많은 고대 기념물들처럼 콜로세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된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혹독한 날씨에 노출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주로 눈입니다. 콜로세움에 눈이 내리면 차가운 물이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부풀게 돼요. 음료수 캔을 냉동실에 넣으면 바닥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에서는 눈이 드문 일이지만 드문 영하의 기온도 콜로세움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날씨를 통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밤 비행기를 타고 독특한 타지마할에 도착합니다. 사진보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매혹적이에요. 타지마할은 현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이 기념비는 164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선물로 깨끗한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었죠. 흰 셔츠를 입고 집 밖에만 나가도 더러워지는데 4세기 이상 존재해온 야외 기념물을 상상해보세요. 타지마할은 야무나강 바로 옆에 있는 아그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년간 그 지역은 매우 오염되었습니다. 이 모든 오염은 타지마할을 파괴하고 있어요. 인도의 대법원은 수년간 이 사건을 맡아왔으며 이 기념비가 녹색과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계자들은 지방정부가 타지마할을 완전히 복구하거나 폐쇄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나쁜 건 파괴하는 거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서둘러 복구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6대 불가사의만 남게 될 거예요. 아, 드디어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이 많은 나라 페루에 와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약간 어지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추픽추의 매혹적인 잉카 유적은 볼 가치가 있어요. 그 도시는 해발 2100m 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마을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곳은 매년 약 4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여요. 하지만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 또한 서서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과잉 관광의 희생자일지도 몰라요. 평범한 날에도 상당히 붐비는 모습이에요. 돌로 만든 마을이고 돌은 꽤 저항력이 강하지만 침식을 겪지 않을 수 없어요. 인공 또는 기상에 의한 침식이죠.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목록에서 확인해야 할 돌기념비가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스톤헨지예요. 영국 월트셔의 평화로운 언덕에 위치한 스톤헨지는 5000년 이상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만약 유일한 원인이 침식이라면 사라지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995년 이래로 영국 당국으로부터 남동쪽과 남서쪽 영국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건설하자는 여러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터널이 스톤헨지 아래를 통과하고 그 기초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제안된 이후로 지역 지지자들은 이 기념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세이브 스톤헨지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이 터널과 같은 사업이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아, 이집트. 이번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멋지게 여행합니다. 낙타를 타고요. 물론 사진 촬영을 위해서죠. 그런데 왜 여기에 왔냐고요? 대스핑크스를 확인하러 왔어요. 코가 부러진 거요. 스핑크스도 아주 옛날에 지어졌습니다. 4000년 전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재료였던 석회석을 사용했어요. 현재 일부 연구원들은 위험한 날씨가 스핑크스의 석회암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석회암은 매우 구멍이 많은 종류의 암석이기 때문에 물이 쉽게 그 안으로 침투하여 침식이 더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물은 아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와 달리 대스핑크스는 기반함에서 직접 조각됐어요. 그리고 기념비 바로 아래에는 강 바닥이 있는데 이것도 스핑크스로 침투해서 기반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집트에 앞으로 몇 세기 동안 많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래요. 사해 깊은 곳으로 잠수할 예정이에요. 수영복 챙겨 오셨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물속에 소금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물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해가 바다보다 소금기가 10배 더 많다는 거예요. 사해가 실제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호수의 수위는 매년 1.2m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주요 지류 중 하나와 관련이 있어요. 지류는 훨씬 더 큰 수역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은 천연수가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방당국은 작은 지류들을 기본적인 생활용수로 전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어서 사해는 현재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를 방문할 차례예요. 지금쯤 이 여행을 이해하셨다면 방문할 랜드마크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구리색이었습니다. 산화로 인해 녹색으로 변했죠. 뉴욕의 혹독한 날씨에 계속 노출된다면 누구든 녹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연구원들은 대기오염이 산화 과정을 가속화시켜 자유의 여신상의 수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뉴욕시는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상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번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웠나요? 우리가 계속 이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길 바래요. 대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군주 쿠프의 마지막 안식처로 만들어졌어요. 전설에 따르면 프랑스 지도자 나폴레옹은 대피라미드에 들어갔다가 충격받아 엄청 창백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는 절대로 안에서 뭘 봤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나폴레옹의 남은 여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져요. 나폴레옹이 피라미드에 들어갔을 때 엄청 좁은 올라가는 통로를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대회랑이라고 알려진 다른 통로를 통과했을 거예요. 이 복도는 이전 복도보다 천장이 훨씬 더 높았을 거고 자갈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늘어선 피라미드의 중심부인 왕의 묘실에 도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웅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훨씬 후에야 피라미드의 매장실을 장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상형 문자는 없어요. 피라미드 깊숙한 곳에 있는 파라오의 무덤도 금 덩어리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까지 보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래전에 이미 약탈당했겠죠. 아마 그곳에 남겨졌을 유일한 물건은 한때 왕의 미라를 담고 있었을 거대한 석관이었을 거예요. 또 나폴레옹은 왕비의 묘실을 지나쳐야만 했겠죠. 하지만 이 방에는 여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보통 한 사람만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신비한 터널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 터널이 지어진 목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마주쳤을 불가사의하고 섬뜩한 것은 그뿐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피라미드에 고대 저주를 남긴 파라오의 이야기는 훨씬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많은 피라미드들 외부엔 평화를 방해하고 진입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알려주는 경고문이 써져 있어요. 우린 나폴레옹이 대피라미드에서 뭘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린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무엇이 발견됐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투탕카멘은 왕위에 올랐을 때 겨우 8, 9살이었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였어요. 그는 1922년 그의 무덤이 거의 온전하게 발견되었을 때 문화적 현상이 되었죠.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는 지금의 룩소르 테베에 있는 왕가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피라미드와 달리 투탕카멘의 무덤은 아름다운 벽 장식으로 덮여 있었어요. 벽에는 그가 지하 세계를 통해 어떻게 사후 세계로 여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걸 도와주기 위한 물건과 그림으로 무덤을 채워 넣었었죠. 벽에 주문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다음 왕국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정은 꽤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이유로 고대 이집트인들 피라미드를 음식들로
채워 넣었었죠.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는 과일 바구니 8개로 가득 차 있죠. 심지어 그곳에서 진저브레드 과일이라고 불리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은 가구들, 조각상들, 옷들, 지팡이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로 가득했었어요. 피라미드는 많은 옷과 값비싼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조상들이 저승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여행 가기를 원했죠. 그들은 투탕카멘의 마지막 안식처에 최고 품질로 50개가 넘는 옷을 함께 넣어두었어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그리고 엄청난 양의 보석이 있었어요. 팔찌, 펜던트, 목걸이, 반지, 그리고 보호를 위한 풍뎅이들 모두가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모든 각각이 금이나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졌었죠. 또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된 파라오를 시원하게 해줄 타조 깃털로 만든 부채도 있었어요. 하지만 피라미드 내부의 온도는 사실 20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우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시원한 에어컨 시스템을 개발했던 거예요.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는 또한 그의 여행을 돕기 위해 흑단, 상아, 은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130개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또 그가 걷는 게 실증이 났을 때를 대비해 3대의 전차가 숨겨져 있었어요. 또 11개의 보트 패드를 안에 넣었지만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피라미드엔 파라오가 가장 좋아하는 향과 향수가 뿌려졌을 거예요.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했을 때 이미 고대에 독을 당했다는 게 금방 분명해졌어요. 문에 손상이 가 있었고 빈 항아리에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투탕카멘 왕을 위해 남겨놓았던 금과 향수 그리고 오일을 가져가려고 피라미드를 습격한 것처럼 보였죠. 한 병에 코코넛 오일과 유향으로 만든 향수가 약간 남아 있었어요. 파라오 투탕카멘은 보드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의 피라미드에는 상아색 세네트 여행 세트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는 모르지만 고대 이집트 버전의 백게먼 게임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목표인 2인용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탕카멘의 미라가 누구랑 놀려고 했던 건진 모르겠네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 눈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의식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눈썹을 밀곤 했어요. 그러니 피라미드 안에 정말 이상한 것들을 넣어도 그 당시엔 당연했었겠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에서 4,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미라로 만들어진 고양이와 딱정벌레 컬렉션을 발견했어요. 이 컬렉션은 카이로 남쪽에 있는 사카라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되었어요. 또 안에서 많은 화장도구와 거울들을 발견했어요. 고대 이집트 시대의 남성과 여성 모두 자랑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은 아이라이너였어요. 로제타 스톤은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최고의 발견 중 하나였죠. 이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그의 팀이 발견했습니다. 로제타 스톤은 기원전 1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검은 화강암 바위예요. 이건 그리스어 민용 문자,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1822년에 이것이 번역되었을 때 우린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죠. 1903년에 발견된 하셉수트 여왕의 미라에 발견되면서 이집트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영원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 투트모세 3세는 여왕의 통치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를 없애버렸고 결국 우린 이집트 최초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하셉수트 여왕은 이제 이집트의 몇 안 되는 가장 유명한 여성 파라오 중 한 명이 된 거죠. 파라오 쿠푸는 심지어 피라미드 안에 완전한 보트를 갖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1200개 이상의 거대한 보트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배를 다시 조립했더니 무려 45m나 되었었죠. 그건 아마도 신 라와 함께 부활한 왕을 실어 나르도록 고안된 태양배였을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기자의 피라미드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6개는 공중정원, 로도스의 거상, 아르테미스 신전, 마솔레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리고 제우스 신상이죠. 또 이 피라미드는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건축물이었으며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죠. 그건 무려 230만 개의 석회암 덩어리가 들어갔고 어떤 건 무게가 80톤이나 나갔어요. 10만 명의 굉장히 많은 노동자와 2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죠. 원래 높이는 엄청나게 높은 147m였죠. 2017년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적어도 30m 길이에 숨겨진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빈 공간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안에는 사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이상한 빈 공간은 1800년대 이후 4500년 된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최초의 내부 구조물이에요. 과학자들은 거대한 구멍을 감지하기 위해 우주 광선을 사용했지만 아직도
어느 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많은 신경을 썼으며 모든 것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돌이 떨어져서 생긴 구멍은 아니에요. 많은 피라미드에는 우샤브티라고 불리는 작은 모형 조각상들도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수행원들을 대표해요. 사람들은 이 모형 조각들이 파라오를 섬기기 위해 사후 세계에 살아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 이 안에 들어맞는다는 게 놀라워요. 구조물 안에는 사실 큰 공간이 없고 대부분 바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다면 엄밀히 말해 에펠탑에서 살 수도 있어요. 구스타브 에펠은 건축물 맨 꼭대기에 자기만을 위한 개인 아파트가 있는 걸 특징으로 탑을 디자인했어요. 필요한 모든 가구들이 있는 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남겨뒀죠. 요즘 그 아파트에는 에펠과 그만큼 유명한 친구인 토마스 에디슨 2명의 마네킹이 살아요. 탑 꼭대기까지 가는 티켓을 구매하는 관광객들은 아파트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을 거예요.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 기둥 아래에 런던에서 가장 작은 경찰서가 숨어 있어서 분명 못 보고 지나치게 될 거예요. 1926년에 이곳에 배치된 이유는 경찰관들이 공공집회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 꽤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런던 경찰국 직통 전화선도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청소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걸레를 제외하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뉴욕에서 가장 바쁜 역 중 하나인 그랜드 센트럴역에는 여행객을 위한 숨은 멋진 액티비티가 있어요. 아넥스라는 비밀 공간에 테니스 코트가 있죠. 이곳은 옛날에 녹음실에서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주최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벤더빌트 테니스 클럽으로 알려져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어요. 에펠시와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사무엘 라이오넬 록시 록사펠은 뉴욕시의 라디오시티 뮤직홀에 자기만을 위한 숨은 아파트를 디자인했어요. 지금은 록시 스위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를 아르데코 스타일로 꾸며달라고 요청했었죠. 금박으로 덮인 6m 높이의 천장과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급 청커튼이 있는 벽이 특징이에요. 요즘은 라디오시티 공연자들과 VIP 손님들만이 그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임대도 가능하겠지만 가격이 아주 비싸대요. 로마의 가장 잘 알려진 상징인 콜로세움은 지하에 비밀 터널이 있어요. 옛날에 고대 로마인들은 사자, 호랑이, 코끼리, 곰과 같은 야생동물들을 가두어 검투사와의 싸움과 다양한 종류의 오락에 사용하기 위해 이 통로들을 사용했죠. 콜로세움의 배관 시스템과 함께 2010년부터 방문객들에게 개방됐어요. 식수대와 화장실까지 갖춘 당시로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발전이었어요. 이런 비밀 터널의 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방문객들의 엄청난 통행량을 고려할 때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믿었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102층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비밀 103층이 있어요. 그곳에 가는 방법은 102층에 위치한 숨은 계단을 통해서예요. 하지만 주로 건물의 엔지니어들이나 가끔은 유명 인사들이 이용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103층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캡슐로 이어져요. 이곳은 건물의 유명한 돔이에요. 가장 유명한 미국 랜드마크 중 한 곳에 미스테리한 비밀의 방이 있어요. 현재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러시모어 산에 있는 에이브럼 링컨의 머리 뒤에 비밀의 방이 있어요. 독립선언서와 헌법과 같은 미국 역사와 관련된 유물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이 중요한 문서들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러시모어 산에 있는 방은 오늘날까지도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공원 경비원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방 같은 건지도 몰라요. 아님 말고요. 기원전 2550년에서 2490년 사이에 완성된 기자의 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 남은 유적이에요. 이집트 제4왕조 파라오 쿠프를 위한 휴식처로 건설된 이것은 대화랑 왕의 방, 여왕의 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여기서 비밀의 방이 발견된 만큼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제 머리처럼 빅보이드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공간은 거의 30m나 돼요.
공간의 주요 목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 위한 내부 경사로로 사용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신데렐라 성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주요 명소로 매직 킹덤이라는 구역에 있습니다. 신데렐라 스위트라고 불리는 숨은 방이 있어요. 이 스위트룸은 원래 월트 디즈니와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그는 1966년에 세상을 떠났고 완성된 걸 보지 못했죠. 마침내 2006년에 완성되었고 그 이후로 디즈니가 초대한 방문객들에게만 제한된 횟수로 개방되었어요. 숨은 역이 그랜드 센트럴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에는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차역인 밀라노 중앙역이 있어요. 32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매일 이 벽을 지나가지만 그중 대부분은 왕실 대기실로 설계된 세련된 공간인 왕실 별관으로 이어지는 역의 벽 옆에 닫혀있는 문을 눈치채지 못해요. 별관은 호화로운 가구, 대리석 스타일의 모든 게 왕실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고 2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2개의 큰 홀이 특징이에요. 심지어 자유의 여신상에도 숨은 방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맞춰보세요. 동상의 횃불 속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1916년에 완전히 폐쇄된 이후로 일반인들에겐 출입이 금지됐어요. 사람들이 파노라마 뷰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게 2011년 이곳에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로마의 다빈치 공항에 위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상은 1960년에 처음 공개됐어요. 이게 최근에 수리됐죠.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 중 한 명이 불가사의한 걸 발견했어요. 조각상 중간 어딘가 약 9m 높이의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2개의 양피지가 발견되었어요. 고전 라틴어로 쓰여진 첫 번째 문서에는 현재 공항이 있는 지역의 역사가 적혀 있었어요. 다른 하나에는 동상의 개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죠.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법원에는 사무원, 비번 경찰관, 그리고 다른 대법원 직원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비밀 스포츠 시설이 있어요.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코트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코트라고 불려요. 잠시 드리블 좀 할게요. 디즈니랜드의 클럽 33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테마파크의 뉴올리언스 스퀘어 구역에 있어요. 이 전용 클럽은 단 500명의 회원이 있으며 1967년에 개장되었어요.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후원자들을 접대할 목적이었죠. 장식들은 월트 디즈니와 그의 아내가 제공한 것들이에요. 이곳의 서비스는 비싸요. 회원들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나중에는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해요. 클럽 입구는 33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금판 하나가 출입구 뒤에 숨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2014년에 클럽은 새 단장을 했어요. 입구를 훨씬 더 비밀스러운 곳으로 옮겼지만 사람들은 원래 위치에서 옛 입구를 볼 수 있어요. 뉴욕시 공공도서관에도 숨은 아파트가 있어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공공도서관 위에 위치한 숨은 방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요즘은 벽장이나 빈방이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워싱턴 하이츠 지점의 54억짜리 아파트 개조 프로젝트처럼 말이죠. 낡고 먼지가 많은 348제곱미터의 공간을 청소년 전용 공간과 성인 교육 프로그램용 공간까지 갖춘 기술센터로 탈바꿈시켰어요.